세상에는 정말 많은 흥미로운 일들과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처럼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드물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을 겪게 되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부모님처럼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주신 거의 이모님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찌되었든 제 인생은 정말 기이한 운명을 맛보며 자란 사람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8살 때 일어난 거거든요. 제 부모님은 그때 한순간에 차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어요. 둘 다를 한 번에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 순간 저도 그 차에 타고 있었어요. 주말 나들이 한다고 함께 나선 찰나에 그렇게 일어난 사고였어요. 엄마는 날 품에 안아주면서 지켜주셨고 아빠는 최대한 내 쪽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사망하셨어요. 난 겨우 구출되어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어요. 그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호자가 없어서 난 자신의 상황을 물리적으로 견뎌내야 했어요. 어쩌다 그렇게 나를 예뻐해 주셨던 양로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외로우면서도 쓸쓸하여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저 혼자 엄마 아빠를 찾아 해야 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돌봐주시고 간호를 해주었던 분이 바로 이모였습니다. 한 번 실패를 하고 미혼으로 살고 있던 이모가 제 구세주가 되어주셨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미친 것 아닌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도 나 자신이 미쳤다. 미쳤어. 있는데 뭐 어제 내가 지금 저것을 맡아서 키우겠다고. 아이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혼한 내가 없는 년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다고 난리야? 내가 나만큼 애를 키워봤으면 어떻겠어? 혼자의 몸으로 말이다. 왜 침덩이 떠 안겠다고 그래? 그럼 언니 딸을 혼자 버려도 형식품 안으로 품어서 살린 아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 엄마, 진짜 엄마까지 왜 이렇게 못된 사람처럼 나며서 나는 혼자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다고 고아원에 보낼 거야? 왜 못 보내냐? 보내면 되지. 나는 아주 작은 때부터 집의 꼴도 보기 싫어. 나는 핀남자서 눈도 제대로 못 감을 거다. 내 딸을 그렇게 보냈는데 내가 저걸 품에 안고 키우고 싶겠어? 너도 제발 생각 좀 똑바로 해내. 언니 잡아먹은 년이야? 뭐 예쁘다고. 저걸 키우냐고? 엄마, 진짜 말 좀 가려서 해. 아이가 다 듣는다고. 불쌍하잖아. 혼자 남겨져서 불쌍하잖아. 언니가 그저 정심히 키워오는데 내가 왜 못 맡아서 키우는데? 나 재혼할 생각 없는 거 알잖아. 오죽하면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을 했겠어? 혼자 적절하게 살른이 조카를 키우면서 살면 좋지. 저카 사랑하시네. 너 분명히 나중에 후울겠다. 무슨 장애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머리를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쇠약한 청정한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지워질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애도를 받지 않았다면 어디에 잘할 자신이 있을까요? 그냥 고아원에 버림받았다면 엄마가 한 번 더 고아라고 말하면 진짜로 화를 낼 것이다. 내가 키울 것이라고 했어? 우리 언니도 그렇게 떠나갈 것 같아 슬퍼하지만 그것은 은하의 잘못이 아니야?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은하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 당신도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사돈에게 상처를 입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영이가 집안에서 파탄을 내고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듣고서는 정도가 됐다. 아이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언니가 하늘에서 기뻐할 만한 이야기인 줄 알 것 같다.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 따라서 엄마도 그만하고. 은하, 일어났니? 큰 소리에 정신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랑 외할머니와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소리가 나자 이모가 내게 다가왔다. 내 곁을 지키며 있던 외할머니는 마치 내가 부모를 해치는 귀신인 것처럼 날 원망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던 할머니가 갑자기 내게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것은 너무 불편했고 슬펐다. 그 시간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는 걸까 아니면
엄마가 삶을 희생하며 지켜준 것이 내 탓인 것일까? 이후 이모가 날 키우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외할머니는 강하게 반대했다.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애로 상태였던 것에 더불어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제가 잘하는 것을 반대하시니 더욱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형제로서 나 혼자 남겨둘 수 없다는 생각에 애 마음에서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고아원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했어요. 할아버지와 큰 아버지가 모르게 경멸적인 자세를 취하며 이 인생을 망쳐놓으면서도 어떤 일에도 힘들게 자라나야 한다고요. 나는 그것을 맡아서 키울 거예요. 어디 한번 고생을 해보고 땅을 치며 후회해야 마음이 깨어요. 그 후에 저희들을 고아원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해요. 당장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내가 내버려 둘 거니 도움도 주지 않을 뿐이니 그 일은 네가 단독으로 처리해야 하니까. 할머니는 분노했고 이모는 죄송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이모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고아원에서 살고 싶은 욕망은 없었어요. 그러나 어린 나이에 받아야 할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존재와 외할머니의 혐오, 병원에서 깨어난 이후에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던 친할머니와 할아버지까지 저는 정말 세상에 이모를 제외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원을 퇴원한 후 이모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모께서 제게 가장 애착을 주는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외할머니가 이모의 집을 찾아왔던 날이었어요. 외할머니가 저를 첫손녀 딸로 인정하며 어릴 때부터 많은 용돈을 주시고 과자도 사주시던 게 외할머니였어요. 그녀는 정말 날 이전에 아주 예쁜 들어주었어. 그런데 사고 후에 날 엄청 내치고 싫어했어. 처녀는 어디 있나요? 강설이 같은 사람이 살아있네. 그래 너는 진짜로 우리 집에 불행을 불러들인 씨앗이야. 몇 년이라도 없었으면 나의 딸은 그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것이다. 할머니는 어느 날부터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았고 2년 전처럼 나를 부르셨어요. 고작 초등학생인 나에게 매우 변한 할머니의 태도는 큰 상처를 남겨서 예쁨을 받으려고 괜히 애교도 부리고 잘난 척도 했지만 그때마다 냉정하게 나를 퇴치해버렸어. 너무나 서러웠어요. 엄마 나에게 은하야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 왜 뭐 이러면서 2년 전년 부르나요? 아이가 얼마나 신경 써야 했을까요? 그런 소리는 좀 해주세요. 그리하여 미웠지만 어머니가 남는 게 뭔데 목숨을 끊은 우리 딸이 욕을 먹고 있는데 그따위 소리를 해요. 아이고 답답해. 정말 성질나겠네. 제가 항상 이모에게 죄책감을 가지며 죄인처럼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나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할머니의 이유 없는 혹평 속에 자라내어 왔어요. 제 길을 가로막는 존재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모는 날 위로하며 달래주었어요. 은하야, 너희 엄마가 그래서 비록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의 존재와 외할머니의 혐오, 병원에서 깨어난 이후에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던 친할머니와 할아버지까지 저는 정말 세상에 이모를 제외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원을 퇴원한 후 이모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모께서 제게 가장 애착을 주는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외할머니가 이모의 집을 찾아왔던 날이었어요. 외할머니가 저를 첫손녀 딸로 인정하며 어릴 때부터 많은 용돈을 주시고 과자도 사주시던 게 외할머니였어요. 언니가 그렇게 너를 돌봐주고 떠나간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너를 살리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길 바래. 이제는 나는 우리 은하의 모,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우리 은하에게 사랑을 가득 주겠어. 이모가 말하던 것처럼 뭐 그렇게 크게 외롭지도 않았어. 이모랑 나도 24살밖에 안 차이 나지 않았거든. 당시엔 모르겠지만 더 커져서 보니까 그래. 세월이 지나서 내가 26살에 매장에서 옷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어. 매장은 아울렛에 있었어. 그곳에서 일하는 본사팀의 남자와 눈이 마주쳐 결혼까지 했어. 그렇게 저는 나이긴 하지만 결혼을 서둘러 한 이유도 있었지. 우리 이모가 나를 키우면서 나에게 모성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거든. 그렇게 나에게 하늘이 내린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결혼하게 된 거야. 이모도 여자니까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연애는 좋아하는데 연애하며 이모가 내 모습을 밀어보는 게 느껴졌어. 어쩌면 나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불편해 보일 수 있었어. 최대한 빨리 결혼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게 할까 생각했어. 최종적으로는 저는 재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자마자 결혼하자고 결정했고 시어머니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간 그날 정말 많은 불안함을 느꼈어요. 다른 이들로부터 부모를 잡아먹는 연이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실까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뜻밖에도 긴장해서 배도 아파왔어요.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처럼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시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대략 들었는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며느럼 씨의 얼굴을 드디어 봤구나. 지난 시간 동안 그 어린애에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 며느리네 든든한 가족이 될 테니까 라며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족이 되니까 나를 키워주셨던 이모님과 우리 며느리도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서로 노력하고 보살펴주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알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데 불쌍한 것 같다고 고생했다고 안아주셨어요. 그 품이 너무 따뜻해서 좋았어요. 처음 시댁을 찾아갔을 때 정말 고운 모습으로 차려입고 있어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시댁에서 돌아오니까 눈이 부었더라고요. 이모가 놀라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다행이야. 우리 은하를 예뻐해 주시고 평생 가족이 되어 주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없네.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난 것 같아서 행복하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기뻐해. 결혼식을 위해서 이모와 이모 남자친구가 주석에 앉을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해. 부모가 아니었지만 키워주셨기 때문에 레네 아저씨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눈물이 납니다. 비록 외가도 친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저희 이모가 있었을 뿐 그럼에도 저는 안심할 수 있었어요. 결혼한 후에는 일러와의 만남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이모는 서운해했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요. 이모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길 소망했기에 일부러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조카가 둘러붙으면 남자친구 입장에서 걸림돌이 될까봐 걱정되었어요. 이제 조카는 서운해 할 것 같아요. 신사친과 잘 지내는 게 좋겠지만 연락을 피하는 건 아니죠. 결혼과 연인은 다르다는 거 알잖아요. 이모는 결혼에 대해 생각을 접었다고 했는데 나랑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 결혼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모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길 기대하고 있어요. 나도 그동안 신경 많이 쓰는데 결혼과 연애는 다른 거예요. 이모가 이미 다녀온 사람으로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따라서 이모 최혼의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자고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집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법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모도 행복한 여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면서 제 얼마나 사랑으로 키워주셨는지 잘 알고 있기에 이모도 행복을 충분히 누리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모는 그냥 허무했던 것 같지만 제 말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이모가 새로운 결혼을 희망했던 진심을 알고 있었지만 결혼한 지 6개월 동안 저와 남편은 달콤한 신혼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제보다 7살 많았고 3살 많은 여동생이 있는 남편이었죠. 그 여동생은 약간 번거로운 존재였어요.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를 저에게 시키려고 했던 거죠. 솔직히 말해 올케는 나보다 어렸으므로 편해 보였고 남성복 매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에게선 여동생에게 줄 선물을 사오라고 해서 저는 언제나 빈손으로 시댁에 가야 했어요. 아울렛 매장에 친구가 없어서 이번에는 주말 명품 원피스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제가 근무하는 일반 매장에서는 할인이 어려워서 아울렛 매장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할인을 받기 쉬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도와달라고 부탁해볼까요? 하지만 이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빠가 매장 관리직이어서 그런 부탁을 받으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불평하며 돌아다녀야겠어요. 옷기가 좀 알아서 해주면 좋을 텐데. 아울렛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거 알아서 챙겨오면 어디가 더 낫겠어요. 저도 직원인데 그런 거 어려운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기가 더 어려운 입장이에요. 저는 사장님과 직원으로 있는 거라서요. 신우는 별것도 아닌데 저를 구박하더군요. 결혼 7개월 차에 임신한 걸 알려야 했죠. 이모도 축하하고 부탁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재혼을 하라는 소리였죠. 결혼식을 올리고 신랑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바랐어요. 어이쿠, 우리 고모님은 이제까지 우리 며느리를 키워준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정성 아닌가요? 그 정성 그대로 이제 신랑에게도 잘해주면 되겠네요. 어쨌든 축하드려요. 저는 좀 신기한데요. 50대가 되어서야 결혼을 원하는가요? 제가 그러면 전화 오면 혼자 살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결혼이 뭐길래 굳이 해야 하는 의무도 아니고 이 나이에 결혼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아이고, 시어머니와 가족들도 다 축하해 주었는데 우리 신부가 귀찮게 행동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아마도 자격지심 때문에 하는 말인가 싶기도 했는데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었답니다. 시어머니의 결혼식장에는 나이가 80에 가까운 외할머니도 참석했어요. 외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대꾸하며 욕을 했어요. 부모 잡아먹은 여자야. 왜 여기 나타나서 우리 딸이 어떤 곤경을 겪게 했는데 너 같은 사람이 여기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키냐고 하셨죠. 아이고, 할머니, 다른 사람의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의 이유를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따님을 하늘나라로 보내셔서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요. 우리 며느리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상처받지 않도록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아이고, 정말 좋은 말씀 하고 계시네요. 나는 왜 그 여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앉아 있는 거지? 내 분노가 폭발해 있다. 내가 나이를 먹고 있어도 전원의 얼굴만 봐도 속이 쓰려 해. 전원이야. 가족들을 다 잡아먹은 년이래. 후회가 가득할 거야. 내가 나이를 먹어서 허탈한 소리를 하는 것 같지? 사람들은 다 겪어봐야 해. 왜 몇십 년이 지난 일을 아직도 나에게 떠넘기는 건데 내가 우리 부모님을 언제 잡아먹었어? 그 사건은 내가 일으킨 게 아닌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살려준 거잖아. 왜 계속 나한테 부모를 잡아먹었년이라고 욕을 하는 건데? 언제까지 계속 그러실 건데? 그게 사실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사는 동안도 그럴 거다. 우리 딸이 억울하게 운명을 쓰고 죽어서도 욕을 먹는데 정말 고난스럽다. 저승사자가 언제 올지. 연과 함께 저승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지? 죽어도 마주해야 하는데 싫어. 할머니도 싫어하니까 서로 엮어 살자고. 웃음이 끊이지 않아야 할 때에 우시가 나오고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굴림. 그게 문제였을까? 아니면 외할머니의 저승까지 함께 가는 말이 문제였을까? 이모의 결혼식이 끝나고 2달이 지나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유산을 하게 됐어. 임신 6개월 차에 들어갔고 전력을 썼던 충격적인 사건.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일들. 이르라고 하지만 그 뒤로 우리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참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다. 아니, 너희 할머니가 말이야 가족들을 잡아먹는 년이라고 크게 나한테 후회할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인가 봐. 어떻게 6개월 동안 뱃속에서 품고 있던 우리 손주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날 수가 있어? 아무래도 너가 정말 불행한 기운에 타고난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아니면 멀쩡했던 아기가 하루아침에 유산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근데 사고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왜 모든 일이 한 번에 몰아치는 것인지. 유산의 아픔이 책하실 때 우리 남편이 아울렛에서 잘리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글쎄 추문이 붙은 죄였어요. 우리 남편이 뭐 말야. 분실물이 들어오면 모아둔 곳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얘기였어. 그것도 값비싼 휴대폰이나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고가의 제품들을 다시 훔쳐서 팔려고 했던 거였어요.
적발됐어요. 남편은 억울하다고 반박했지만 아울렛 측에서는 CCTV 증거가 있었고 남편은 분실물이 뭐 있는지 궁금해서 구경을 하러 갔다고 박박 올렸어요. 하지만 CCTV 증거에서 남편이 주머니에 물건을 넣는 것이 확실히 찍혀 있었어요. 난 그 영상을 두 눈으로 확인했고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우리 시댁에서는 난 남편을 믿어주지 않는다면서 날 더욱 구박했어. 아니다. 훔친 게 아니라 바지 주머니에 있는 곳에서 더럽게 것을 넣은 거라고. 그게 손에 묻은 게 포켓에 넣은 거라고 해서 그러는데 영상에서는 그렇게 보였잖아. 당신은 마누라로서 남편의 말조차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속이 다 터져버렸어. 어떻게 불행의 씨앗이라는 말을 듣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아차렸어. 정말 큰 남덩어리 같은 존재야. 잘못은 남편이 한데 왜냐하면 시부모님의 시선과 힘껏 압박을 받아야 했거든. 남편은 결국 피해자가 되어 법정 신문을 받게 되었고 벌금을 내야 했어. 처음 죄를 내기에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벌금이 많이 났고 명예도 없어져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타협해야 했어. 아울렛에서 이미지가 망친다며 민사소송을 걸었고 법정이자까지 납부해야 했어. 우리는 돈 문제로 모든 걸 잃고 신혼집을 팔고 시부모님 집에 들어가게 됐어. 애도 못 가지고 너 때문에 아들의 인생도 망가졌다. 너야말로 진정한 불행의 씨앗이야. 내 할머니가 이것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가르쳐 줄 거라 예상할 수밖에 없어. 아, 내가 이 결혼을 선택할 때 내 할머니를 초대한 이유를 알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님, 잘못은 제가 저지른 건데 왜 모든 것을 제 잘못으로 돌려 말하시나요? 전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왜 싸우시죠? 왜 난 너랑 결혼한 이후에 아들이 변했지? 우리 아들이 살아서 물건을 한 번 훔쳤어. 해당 내용을 한국어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겠지? 아기가 들러붙은 어린 아내가 시끄럽게 술을 마시고 있어. 누가 정말 큰 소리로 울려? 술이 떨어질 것 같아. 내가 말하지 않았어? 내 이야기를 하지 말랬잖아. 억울한 거야. 이 집구석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집이 내 집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다 나가야 해. 남편은 매일 술에 빠져 살면서 집을 부수고 있고 시어머니는 그걸 보며 계속해서 제 책임을 씁니다. 남편이 변해버린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질 때 참기 힘들어. 이해는 하겠지만 억울하고 서러워. 가족들에게만 탐만 당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게 속상해. 고난을 이겨내는 와중에 이모에게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 이모부가 이모에게 손을 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속이 상했어. 이모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나왔는데 대낮에 선글라스를 쓰는 것은 이상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도 쓰는 건 이상했어. 이모를 불러내라고 할 때 이모가 눈치를 채고 숨기려 했어. 모부가 한 짓일 리가 없겠지? 경찰에 신고해야지. 왠지 그렇게 해야겠어? 저의 아쉽고 미련한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이모가 겪은 어려움을 생각하면 안심할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이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소송을 볼 때 나도 이혼하겠다고 마음먹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28살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우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얄밉던 신생부가 나를 구해준다고 해버렸어요. 내 마음이 아파도 참아내고 축하해 주었죠. 이혼 소송 준비 중인 게 시댁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늘 고통스러웠어요. 아가씨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누구랑 결혼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어디서 들었어요? 엄마가 입방정 떨었어요. 그 사람이 이번 주 토요일에 집으로 인사드리러 온다고 해요. 난 외동딸이니까. 엄마가 그렇게 망가져서 다른 사람을 만나요? 넌 우리 가족이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해? 왜 외동딸이라 그랬어요?
오빠는 그렇게 말썽을 피워서 거짓말을 한 거라니까 들키면 어떡해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법이죠.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잖아요. 걱정 말고 들키게 하면 되잖아요. 오빠 치료받으면 돼. 여기서 일하고 있는 입주 가정시야 부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정말로 너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눈물이 나서 죄송합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바라기는 하지만 가족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족이 되면 다 잡아먹힌다 그런 말이 있었죠. 저희 딸이 결혼을 준비하고 행복한 마음일 때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입주 가정부는 어떻게 생겼나요? 저희 오빠가 치료소에 넣는 것도 도와줄 수 있는 집인가요? 제가 결혼할 남자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시아버지는 대학 병원장이세요. 저희 오빠는 2차 병원의 원장이네요. 저는 가족의 존재를 숨기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답답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군요.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참 심상치 않은 일이에요.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해요. 요즘은 이모의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너 같은 사람은 쫓아내야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서 나가도록 해요. 가족이니까 인사하고 싶습니다. 왜 자리를 피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종일 말도 안 되게 세상이 번득하는 게 대세입니다. 어서 나가 시키죠. 당신이 잘라버린 말은 맞아요. 무서운 시어머니한테 볼에 3개 맞을 것 같네요. 내가 떨리고 급격히 머리에 번쩍이면서 귀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개운한 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작심한 모양입니다. 음식을 잘 준비하고 너 같은 사람을 가정부 취급해준다면 감사한 마음이 들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대로 뺨을 잡고 방으로 간 뒤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운명이 왜 이리 롤러코스터처럼 힘들지만 이도 저도 아니라 이모의 이혼 소송 때문에 다른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신우가 결혼 준비를 하겠다던 동안 나는 이모가 다칠 때마다 찍었던 사진부터 이모부와 나의 연락까지 모두 갖고 있어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심신이 약해진 이모를 도와주며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의 결혼 준비에 참견할 여력이 없었다. 아무튼 토요일이 돼서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와 발로 걷어차며 깨우고 음식을 준비해달라며 난리를 쳤습니다. 혼란한 채 부엌으로 가서 식재료가 마구 놓여있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식재료들이 고급스럽고 볼 일이 없는 것들이라는데 종종 잘 먹지도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생활비를 내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이리 해야 하는 게 운명인가 봅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열심히 하신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배신 노력하시는데 정신없이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저것 준비하지 말고 몇 가지만 소중히 선택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 집에서 뭐 하는가 물어봤더니 너무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아니야, 내가 생활비를 내냐는 말은 아니라고. 그냥 너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갑자기 쉽지 않게 다른 일을 시작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뿐이야. 미안해, 이해해줘. 이 사태가 너무 억울해서 냅다. 일을 그만두고 실외적인 것들에 집중하지 않는 게 맞단 이야기는 아닐지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얘기야. 아, 그래? 목소리가 불규칙하게 끊어져서 실수하는구나. 야, 남편이 술 먹고 신경을 못 차웠구나. 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지. 내 생각에도 거기서 일을 하니 비일비재하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나도 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겠니? 하면서 무엇인가 답변을 하지 마시고 있네.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일을 했던 돈이 얼마일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지. 생활비가 3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알려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그 돈을 어느 정도부터 주겠는가. 그것뿐이라고. 나에게 필요한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오면 되겠지. 근데 이 사태가 급하니까 빨리 조리해. 어머니가 이러시니 어쩌다 보니 몰두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소요됐네.
그리고 신우이의 예비 남편이 이따가 도착한다는 소식에 나도 옷을 갈아입으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후디를 잡으셔서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로 갈 거니? 설마 너도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이씨, 너도 앞뒤 명확히 해야지. 정말 우박하게 어이없게 체면을 찾긴 찾아야겠지. 아니지. 눈앞에 귀한 손님이 올 거니까 다 세다 봤으면 좋겠군. 당연히 인사를 해야지요, 어머님. 상식적으로 제가 인사하는 게 맞는 일이잖아요. 상식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내가 지금 너한테 그런 말들을 꿈 버니냐네. 인사 따위 필요 없다니까 괜히 집안 망신시킬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가 있어? 우리 아들 지금 푹 자고 있으니까. 앞으로 서너 시간은 안 일어날 거 아니야? 너는 괜히 방 안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이라도 가고 싶어지면 어떡하니? 당장 나가 아예 집 밖으로 나가 있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지 오빠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할 수 있어요? 저 못 나가요. 지금 예비 사위만 오는 게 아니라 예비 사돈도 오고 있다고. 내가 집안 망신 시킬 일 있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 사람들인데. 아휴. 당장 나가 아유. 당장 시어머니는 억지로 제 등을 밀었고 저는 그동안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예비 사돈댁에 인사도 못 드리고 집 밖으로 내쫓아야만 했어요. 주머니에 딸랑 3,000원이 있길래 어디 커피 싼 집이라도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움직이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뭔가 했더니만 제 양손에 쓰레기 봉투 쥐어줬어요. 나가는 길에 이것 좀 가져다 버려라. 사돈댁 코앞에라는데 마주치면 가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거 잊지 말고 알겠지? 진짜 기가 막혀서 헛기침을 하고 있는데 대문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정부라고 꼭 말하라며 신신당부를 하고 문을 열었어요. 저는 예비 사돈댁이랑은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숙이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예비 사돈을 지나쳐서 쓱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비 사돈 어르신이 제 팔을 확 잡아채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딸 여기서 우리 딸을 만나. 내 아이 어디가, 어디 가는 길이야. 손에 든 쓰레기 봉투는 뭐야? 아이 잠깐, 우리 딸이 왜 이 집에서 나오는 거야? 고개를 들고 보니 우리 아버지가 딱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우리 딸 하는 소리에 우리 시어머니 얼굴이 시쁘게 질려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며 저랑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보기 시작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제가 태어났을 때 시점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조금 어지러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잘 들어주세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병원에서 만나 비밀 연애를 하셨다고 했어요. 엄마는 간호사였는데 사내 연애니 쉬쉬하면서 만나셨네요. 그러다가 깜짝 결혼 발표를 하고 첫째로 아들을 다른 병원에서 낳고 둘째로 저를 낳게 되었는데 제가 팔싹둥이로 태어나는 바람에 병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급하게 저를 출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던 동료 간호사 중에 저희 아버지를 짝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첫째인 오빠는 다른 병원에서 출산을 했으니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저는 갑자기 양수가 터지면서 응급실로 이전되어 낳게 되었거든요. 아버지를 짝사랑하던 간호사가 글쎄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될 일을 질투심에 그만 저지르고 말았던 거예요. 아이를 바꿔치기 했던 것이었죠. 최대한 머리색도 숱도 비슷한 아이를 말이죠. 우리 부모님께서는 서로의 아이가 바뀐 줄도 모르고 금이야 오기야 바뀐 어떤 아이를 키웠었고 그런 와중에 부모님이 사망사고로 가셔서 혈액형이 부모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이후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경험과 아버지의 부모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저를 기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원망을 하면서 사고 후 저를 보러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모는 제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며 지지를 했고 이것이 나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계기가 됐다. 결국 이모는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줬고 그러다 DNA를 등록해서 나의 친부모를 찾다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찾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이곳에서 DNA 등록을 하게 됐다.
제가 만나 매칭되었습니다. 다른 아버지의 아들도 내게 속건을 알리게 되었어요. 이혼녀는 정이 있다면서 계속해서 돌봐주며 뒷바라지를 하던 중 이혼하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면혼센터 연락이 왔을 때 이모의 이혼 신청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모와 함께 만나 친부모와의 공존 이야기를 공유했고 이혼 준비 중이라고도 말했어요. 제 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이 모든 것이 없었더라면 딸이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젠 모든 것을 정정하고 싶습니다. 이모와 딸의 이혼을 돕고 싶어요. 이모와 이혼을 치르는 것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 사랑은 아니더라도 힘을 내어 도움을 줄게요. 안전하고 걱정 없이 이혼 과정을 마치기를 바라요. 아버지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 무직 상태라서 분노하셨어요. 제 딸은 이혼을 할 생각이라고 하네요. 인간의 이야기를 펼치자면 첫째로 예비 며느리의 오빠였다는 얘기가 아닌 예비 며느리라는 말을 삼아서도 분명 외동 딸로 들었던 신우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오히려 누나를 괴롭혔으며 시어머니 또한 입을 꾹 참아야 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친 건지 물었더니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법기라며 분명히 이런 말을 했는데 내 이야기를 무시하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있었던 일들로 머리가 아파 죽을 뻔한 나는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내 동생인 신우가 나의 예비 신부였다니 참으로 말이 안 통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알코올 중독자로서 멍들다가 보내는 시간 동안 이 집안의 가전제품들 전부를 집어던지는 개차방 같은 그 사람이 이 집의 장남이라니. 내 딸의 남편이라고요? 아니 며느리라면 어떻게 말했는지 모를 뿐이죠. 내 아들이 그렇게 한 탓이 아니랍니다. 이 모든 것은 며느리의 속이 썩어서 그랬다는 거죠. 기가 막혀서 내가 우리 딸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다 가져왔는데 저딴 소리가 나옵니까? 평생을 견디며 조용히 살았던 내 딸에게 억울한 운명을 쥐어주는 것이 무슨 까닭일까요? 결국 이 결혼은 없던 일로 치부하자. 이젠 내 딸이 이혼할 것이며 내 아들이 결혼할 상대는 내 딸의 이혼한 전 여동생이라는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콩가루도 콩가루인데 이렇게까지는 아닐 텐데요. 아닌 것이에요. 며느리가 이혼을 할 거라고 하면 누가 뭐라 해도 며느리가 좋아하고 결혼하겠다는데 갑자기 타인들 탓을 하면서 그런다니. 서로 좋아하고 있는데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아들도 조만간 혼자서 정신을 찾을 거예요. 제가 며느리를 잘 돌봐드릴 거예요. 저희 딸도 시집 보낼 거예요. 가게가 복잡한데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동생이 30년 동안 멀어져서 살았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동생이 이런 사람들과 결혼할 때 가족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혼 전에 알아야 했는데 결혼식 날까지 외동딸인 줄 알았어요. 어떤 창피를 겪고 소름이 돋았어요. 동생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이고 또 내 상황까지 뒤집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불행한데 네 덕분에 더 불행한 씨앗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혼 얘기를 하자고. 아무도 모르게 결혼식을 한 걸 알았을 때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결혼식을 하고 방에서 울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람 속여 가족 관계까지 속인 넌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결혼은 못해, 나간다고 하네. 이런 집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해야겠어. 정말 늦었던 것 같아. 이혼이 어떤 건가요? 우리는 이렇게 지내왔어요. 집에서 함께 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침묵시키는 법이 어디에 있나요? 이제 이별한 적도 아닌데 날종 아들 취급하던 거 아니었나요? 유산을 하고 나서부터 사람으로 취급조차 안 하신 채 어떤 소린지요? 엄마는 제 속사정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사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집엔 운명이 뒤바뀐 딸이 하나 더 있었죠. 그의 이름은 소영이에요. 소영이랑은 서로 어색해서 피하고 싶기도 했어요. 처음에 소영이도 현실을 부정하다가 나중에야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신 뒤 바로 이혼 소송에 돌입했어요.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은 한 번도 변명을 하지 않고 이혼을 허락해줬어요. 우리 이모도 이혼할 수 있게 됐고 부모님은 함께 살라 했지만 집 분위기에 못 적응했어요. 이제 우리 이모 혼자가 돼버린 셈이죠. 저를 낳아주신 은혜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만약 이렇게 운명이 뒤바뀌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결국은 평생 저를 키워준 이모와 함께 살고 싶네요. 부모님께서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고 저랑 이모가 친부모님 집 근처에서 살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이사도 할 수 있었어요. 친부모님이랑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영이랑 연락도 자주 하고 파혼을 하게 된 우리 오빠랑도 잘 지내고 있고요. 사람 운명이라는 거요, 정말 모르는 일 같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몇 명이 고생을 했었던 건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아직 남은 인생이 창창하게 그 시간 알차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부모님과도 그리고 제 이모와 함께 그려갈 제 미래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